매일 아침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15일 자정 기준으로 해서요.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80명 늘었습니다. 국내화 발생이 848명, 해외 유입이 32명이었는데요. 바로 전날은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떨어져서 700명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900명대 근접했습니다. 네. 특히 학원과 학교, 직장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에 더해져서요.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700명대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안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제는 다 익숙해져서 일요일 날 검사 수가 적은 영향이 월요일 날 발표될 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700명도 많은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발표가 벌써 880명으로 훅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요. 김복준 의원님, 시민들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런데 선별 진료소 앞에 길게 줄 섰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사실은 특히 이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 쪽에다가 한 126곳 정도 됩니다. 아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아하. 원하면 이제 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네. 2m 정도로 간격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줄이 길어지고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또 엄청 추운 날씨에도 아하. 본인들이 목도리 마스크 쓰고 저렇게 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가서 하면 한 번 하는데 16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선제적인 어떤 조치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득이하게 무료로 이렇게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서울에서 14일 기준으로 벌써 한 2,24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이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요, 자신이 불안한 마음에 저 코로나 검사 받고 싶어요. 무작정 선별 진료소 찾아간다 해도 검사를 받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 찾는 분들도 무료로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소에서는 한 500명, 4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10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오늘 임시 선별 검사소를 2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총 5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불안한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누구나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들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는 분들에게 무료 검사를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아예 지자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강릉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인데 강릉시가 지난 11일에만 21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이고 네. 뭐 학원이라든가 뭐 교습소 이런 것들 다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 간 감염이 확산되면 사실 강릉시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일단 목표는 네. 강릉 시민이 21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3분의 1 이상은 검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하.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릉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요,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가 사그라들 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3단계 격상을 여전히 고심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전국적 조치입니다. 기존의 2단계, 2.5단계에 있던 결정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단계 플러스 알파가 될지 3단계 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3단계면 3단계지 3단계 플러스 알파는 뭐고 3단계 마이너스 알파는 또 뭡니까? 이미 중환자 병상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보니까 이 방역 강도를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3단계도 아니라 3단계 플러스 알파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방역 당국이 3단계에서는 10인 미만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5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니 3단계 플러스 알파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3단계 마이너스 알파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정부는 심사숙고 중입니다. 그 이유가 정부가 심사숙고하는 이유는요. 전문가들이 현재의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단계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것 같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방역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코로나19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게 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통제해야 되고 환자를 줄여야 하는 게 목표가 맞다면 모이는 걸, 만나는 걸, 접촉하는 걸 막는 것밖에는 없고 일정 수준의 강제력을 가지는 정책적인 조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모든 국민은요. 방역 당국이 발표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총리실이 내놓은 자료가요. 정말 아니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4일에 총리실 SNS에 웹툰, 만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어떤 화를 풀어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한테 푸세요. 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림이 올라왔는데 정세균 총리 카리커처도 그려져 있네요. 예, 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어느 여성이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 네.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네. 모두 저에게 푸세요. 라고 하면서 다 이해한다는 듯이 네. 그렇게 그림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들의 피해를 피부 트러블 정도로 좀 이렇게 격화시킨 거 아니냐. 국민들이 또 이유 있는 항변을 하는 것인데 마치 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처럼 그림도 좀 과도하게 그리고 네. 그리고 총리 이 행정부는 지금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무작정 저한테 푸세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성의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판이 이제 나왔고 결국 7시간 만에 웹툰이 삭제됐습니다. 저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요. 단순히 저렇게 이 문제점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웹툰에는요. 성인지 감수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피부 트러블을 고민하는 게 여성밖에 없습니까? 이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웹툰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 게시물을 7시간 만에 내린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납니까? 없던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실의 여성 인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요. 국민들이 꼭 그런 의미로 저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뭘까요, 그러면? 오히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우울감을 희화화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금 경제적 절규는 어디다 빼놓고 이런 글을 올리고 앉아 있느냐 아하. 그 얘기고요. 네. 국민이 떼를 쓰고 자기들은 받아주는 마치 무슨 성인 군자인 것처럼 나에게 푸세요 하는 거 묘사하는 거 그건 한 번으로 좋겠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진정성 있게 안 들리거든요. 아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뼈 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만화 그릴 시간에 백신이나 구해와라. 아하. 좀 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총리실이요. 이번 어떤 이걸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걸 계기로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좀 내놓고 진심으로 국민의 울분을 달랠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겨울이 되면서 스키 리조트 가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지난 1일 개장한 강원도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하. 이들은 지난 13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평창군과 리조트 측은 근무한 곳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요. 동선을 파악해서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모든 국민은요. 스키를 잘 탈 줄 아는 사람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간에 모든 국민은 지금 주말에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 다 참고 있어요. 근데 스키장이 북적된다는 뉴스 나올 때마다 이거 불안한데 이거 진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진짜 설마가 현실 됐어요 지금. 특히 이제 SNS에 스키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많은 사진이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리프트 타는 그 줄이 보통 1m, 2m 간격 띄우라고 하잖아요. 정말 촘촘하게 맞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안 되는 사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방역 사각지대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제 스키장 방문객들이 이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야 크게 위험이 안 되겠지만 문제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 타는 거, 식당, 화장실 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진짜 밀집해서 저 보세요. 완전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지금. 네. 네, 실외 운동시설이지만 그래도 방역에 좀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이 외부에 있는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밤 9시까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네. 운영하더라도 이건 업체 측에서라도 좀 안전 요원을 두고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가 하면요. 방역의 허점을 노린 참 진짜 왜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간지 모르겠어요. 꼼수 영업도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24일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모두 문을 닫았죠. 이런 가운데 소규모 라운지 클럽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라운지 클럽은 유흥시설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 보니 집합 금지 명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아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식당처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운지 클럽이 새벽 5시에 개장해서 춤판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클럽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턱스크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참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혀를 내두릅니다. 혀를 내두러 진짜 저런 영업 방식에 진짜.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젊은 층 비율이 확진자 중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월간 확진자 중에서 9월 달만 하더라도 2030 비율이 22%였는데 11월 달에는 31.4%로 세상에.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머, 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어떤 부주의한 행태가 지금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연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가 연말에 좀 이렇게 그러한 그 어떤 유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하. 이럴 때 저러한 어떠한 음성적인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저런 데 못 가게 되면 파티룸 같은 걸 빌려서 젊은이들이 연말에 모임을 할까 봐 아하.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꼼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3단계로 정말 올려야 되나? 지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단계가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일단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모두 불가능해지고요.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에는 다중 이용 시설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동안 조건부로 운영됐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그리고 백화점 등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원과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학원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이 경고되고 재택근무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시설들 중에요. 물론 어느 시설 하나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영화관이나 PC방이나 뭐 백화점 등이야 당장 안 가도 큰 불편은 좀 참아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 미용실, 미장원, 이용원 이런 데는 진짜 우리 생활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3단계가 되면 당장 이발소, 미용실 영업이 중단됩니다. 아예 중단되는 거예요? 아예 중단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11개월 만에 이발소, 미용실 영업이 중단이 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4만 8천여 곳의 이발소,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부터 당장 3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미용실부터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셧다운 전에 머리부터 잘라라.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이미 코로나 셧다운을 경험한 미국, 유럽 거주자들은 그 당시에 이발소, 미용실이 수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으니까 덥수룩한 머리에 염색 약물이 반쯤 빠진 상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미용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조짐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근데 사실 이용이나 미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깎는 거 정도로 인식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머리 스타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무하고 연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덥수룩해지거나 뭐 물 빠진 머리 뭐 이런 것 등등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선 본인이 그렇죠, 불편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일부 미용실에서는 고객들한테 SNS 문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뭐 조만간 3단계가 실시되면 영업이 정지되니까 그 전에 우리 이미용실을 좀 찾아달라. 네. 우리가 그 방역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 말고 조금 미리 오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3단계로 들어오면 2.5단계, 2단계 있는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또 마련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요. 남녀노소도 불문이지만요. 유명 연예인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도 코로나19 확진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찬원 씨가 지난 12월 3일 날 새벽에 확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검사라고 연락 받지도 않고 밀접 접촉도 하지도 않았는데 가요계 가수 두 팀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수니까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거예요. 네. 매우 빠르게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네. 다행히 완전히 무증상이었고 어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아하. 오늘 자유의 몸이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았었지만 최종 음성 판정 받았어요. 본인도뿐만 아니라 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텐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찬원 씨와 동선이 겹쳤거나 접촉하신 분들 그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네, 가수 영탁 씨도 본인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13일 날 SNS에 글을 올리면서 투마로우 굿나잇이라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이제 공개한 사진과 내용입니다. 사진 속에 보시면 이제 맨투맨 티하고 안경을 쓴 모습인데 약간 그 수수한 모습, 수염이 난 수수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고생이 많았다. 사실 자가격리라는 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네. 아무 일 없이 활동하길 바란다. 힘내라. 이런 응원 반응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15일 날 SNS를 통해서는 김희재 씨도 네. 이제 많은 사람들 걱정하셨을 테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무사히 자가격리 마치고 건강하게 나았다. 앞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갈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네. 하면서 자가격리 끝난 신고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속을 태웠던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팬들의 바람처럼 이분들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가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장민호, 영탁을 포함해서 모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중단했던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미 원래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다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 이미 한 차례 이런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녹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방역, 나부터 작은 것부터 이 철저히 지키는 게 제일 최고의 방역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부산에요. 아주 특별한 버스가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산타를 먼저 만나볼 기회입니다. 부산의 한 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어떤 버스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한 버스의 모습인데요. 네. 눈사람 장식이 눈에 띄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팻말이 야, 들린 장식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내부에 깜짝 놀랄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네. 천장에 매달린 눈꼭 장식, 하트 모양 조명과 쉴 새 없이 반짝이는 전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와. 게다가 창문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눈사람 그리고 트리 모양의 장식 등이 달려 있고요. 네.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야. 이 버스 안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 자리에 어디에선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갑자기 네. 루돌프 사슴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흥미로우면서도 저거 탔을 때 깜짝 놀라고 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뭔가 흥겨운 느낌도 나고 네. 최근에 코로나 우울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네. 저게 어느 회사에서 뭐 회사 어떤 이 마케팅 비용을 써서 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 개인이 한 거랍니다. 버스 기사님 개인이요? 저게 와. 그 권도현 씨라는 기사분이 있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와. 본인 사비로 저런 그 용품들을 사서 본인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고 나서 세상에. 새벽까지 4일에 걸쳐서 새벽 3, 4시까지 아는 동생, 동료 이렇게 세상에. 데려다가 4일 동안 꾸며가지고 네. 12월 말일까지 저렇게 12월 한 달 동안 네.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요. 한 운수업체의 77번 시내버스가 근데 모든 77번은 아니랍니다. 저 권도현 씨가 몰고 있는 시내버스가 저렇게 장식을 했다는데요. 아,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좀 즐거우셨으면 하고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웃으시면서 가시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많이 좀 젊으세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변화를 조금 추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처음에는 이제 제 돈으로 했다는 소리는 안 했죠, 일단은. 그 몰래카드 이제 쓰다가 이제 들켜서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하고, 몰래 이제 사용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들키죠. 처음에는 사비로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승객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이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내 차를 타면은 승객들이 이제 보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네. 아내분한테 혼났다고 미쳤어 우리 식료품 살 돈도 없는데 미쳤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정말 저렇게 이 마음이 따스합니다 진짜. 예. 본인이 저렇게 꾸며놓고 이제 아무래도 교대하면 다른 또 기사분이 운전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버스를 아내분하고 같이 탔나 봐요. 아. 근데 아내분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남편은 아내가 칭찬할 때 제일 힘이 나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아주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깨알같이 회사 사장님 또 이렇게 PR해 주시네요. 그러네요. 사장님이 젊고 또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라 네. 의사를 전달했더니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그 승낙을 했고 재료비도 또 회사에서 지원을 세상에. 해줬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요. 네. 권도현 씨가 원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에는 원래 산타버스 했던 분이 있는데 김희순 씨라고 있었고요. 아, 원래 있으셨군요. 네. 그분이 그 산타버스 원조로 15년 동안 해오시고 있대요. 저분이시군요. 저 예, 동그라미 예. 원에. 아하, 그래서 네. 이제 그 김희순 씨를 찾아가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장식의 종류,
구입처 이런 걸 이제 그 좀 듣고 네. 벤치마킹 한 거고요. 아하.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걸 떠나서 부산에 있는 모든 버스에 저렇게 저 장식을 하면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일정한 버스 몇 대만 저렇게 좀 꾸며서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내분이 처음에는 사비를 들였다고 했을 때 많이 핀잔을 줬는데 저 버스를 타보고 나선 예쁘다라고 아주 칭찬해 하셨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시민분들 이 버스 승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버스 기사님에 따르면 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너무나 한결같이 즐거워한답니다. 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야. 한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일로 마음이 우울했는데 이 버스를 타고 출근 내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하. 행복했다고 그 감상을 밝히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연말 같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퇴근길에 이 버스를 타고 행복하고 심지어 울컥하기까지 했다고 밝히고 아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이 버스 타고 종점까지 여행하고 싶다. 이 버스에 탑승하는 자체가 여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운전기사분도 몇 시간 그 버스에 앉아 계실 텐데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님도 신나는 안전한 운행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그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근데 권도연 기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분이 있으실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일 줄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정말.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타고 상당히 이제 많이 놀라시는데 그중에 이제 할머니가 1,000원짜리 한 장 이제 주시면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라고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귤을 박스째 들고 타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너무 이쁘게 잘 꾸며서 기분 좋다면서 그 귤을 그 버스 안에서 그대로 이제 박스를 열어서 승객들한테 이제 막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승객들 반응을 보면 저희 기분도 항상 좋아지거든요. 진짜 행복 바이러스가 또 다른 행복 바이러스를 낳고 막 이렇게 퍼지네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버스를 이제 하루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삭막한 공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안내 방송도 기계음이잖아요.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런 기계음이 있는 삭막한 공간. 그런데 이런 훈훈한 공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방 같아요, 진짜. 네, 이 산타버스 타시는 모든 승객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실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완벽한 산타버스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정년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정년에는 어떤 버스가 나올지 정말 기대도 되는데요. 굉장히 겸손하신 면도 있는 게 운행하다 보면 승객들께 불편을 드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1년 동안 내가 잘 해왔는지도 반성을 하면서 이런 산타버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꼭 정년까지 좋은 버스 맞아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버스 기사님들도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산타 모자 하나라도 갖다 놓는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서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네. 이 산타버스 만드는데 동료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 동료들, 지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셨거든요. 네. 허민, 조우남, 황동은, 신동준, 그리고 매일 교대해주는 김수보 형님께 감사한 마음 야. 전하시고 싶다십니다. 참 다정다감하시고 세심하세요. 자, 부산의 77번 시내버스를 산타버스를 운행하시는 권도연 기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77번 번호만큼 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이 우울감 있는 전 국민에게 행운을 곱빼기로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둘째를 낳은 5개월 되는 둘째 엄마입니다. 이 고민녀의 고민은요. 원래 내 직업이 프리랜서이다. 그런데 둘째 생겼다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하. 커리어나 일거리도 놓치게 돼서 싫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남편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가 100일이 좀 지난 시점에는 베이비시터, 보조 양육자를 고용을 해서 주간에만
이분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이분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경단녀가 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베이비시터를 쓰는 것도 손정혜 변호사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시터 이모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급을 드리고 나면 본인한테 별로 소득이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숨 쉬어가면서 또 내 어떤 경력을 끊기지 않고 그렇죠. 육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내가 육아에 힘들어지면 예민해지는데 예민해하지 않아서 신랑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집안 분위기도 평온해졌다. 이 부부의 하루 일과가 어떻길래 이렇게 평온해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평온해졌다는 거지 편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빡빡해요. 남편은 네. 출근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은 이 첫째 아이를 등원시키고 조금 있다 보면은 네. 10시에 베이비시터가 옵니다. 그러면 아하. 둘째 아이를 맡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고민녀는요. 집이나 혹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요. 올해는 못해요. 오후 4시 되면 첫째를 하원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베이비시터가 하원 도우미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해주진 않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죠. 네. 그러다 오후 7시 되면은 남편이 퇴근을 하면 그때는 각각 이 두 아이를 맡아서 육아를 하다가 지친 채로 잠에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하루 일과를 듣고 보니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윤택하고 평온한 삶이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4시간 정도 보조 양육을 하더라도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다가 본인 일까지 하니까 하루가 평온하기보다는 전쟁 같았다가 그나마 좀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고민녀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일단 경력 단절에서 해방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본인이 컨디션도 나아지니까 요즘에 육아우울증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평온하고 윤택하다는 표현을 아마 그런 뜻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베이비시터를 쓰니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생기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여성의 고민 물론 베이비시터 쓰면서 자기의 경력도 이어가지만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금 평론가님.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허. 베이비시터를 쓴 지 2주쯤 이후에 시어머니가 아시고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거셔서 좀 이제 노발대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베이비시터 나한테 상의도 안 했잖아.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유세니?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세상에. 있고 이 고민녀가 애 아빠랑 다 이야기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걔는 맨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애니까 그렇지 애는 엄마가 봐야지 남의 손에 돈 줄 거면 차라리 나를 다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왜 이럴까요? 안진용 기자님 시어머니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이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님의 그냥 비수를 그냥 후벼 팝니다 그냥. 베이비시터 왜 나랑 상의도 안 했니라고 했다는 얘기는요. 뭐 그전에 상의했으면 해결을 해주셨으면 모르겠는데 해결을 못 해주시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며느리들이 많이 말을 못하는데 오히려 정확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제는 저희 가족 얘기는 부부끼리 상의를 해서 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뒷목을 좀 잡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거를 마치 며느리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휘둘린다는 느낌으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하나 짚어볼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남의 손에 돈 줄 거면 차라리 그 돈 나를 다오. 자 그러면 시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아이를 맡긴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평소에 그러면 얼마나 육아에 동참을 하시고 도와줬냐를 한번 보면 이 고민녀 생각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부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매번 시어머니 일정이 더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반나절만 봐달라 해도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하셨다 거절했던 기억도 있고 이 대상포진이 와서 큰애만 좀 맡아달라라고 했지만 계모임을 가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 고민하셨던 분은
도움을 청하면 거절, 도움을 청하면 거절이어서 이제는 도움 안 구하고 그냥 시터를 고용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마음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올리신 여성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시터에게 맡기고 경력을 이어가는 게 잘못된 거냐. 특히 이제 10시부터 4시면은 하루 종일도 아니고 좀 일찍 교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말은 오롯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따님을 출가시키신 김복준 의원님이 예. 이 사연에 정말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키면요. 이미 그 순간부터 별도의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가정이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들이 한 일이 현저하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개입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너희들 둘이서 협의한 거니 하고는 물어봐야 돼요. 어느 일방이 독주한 게 아니고요. 네. 두 부부가 협의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누리꾼들은 고민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며느리 같은데 왜 그러실까? 버는 돈 이모님 다 줘도 일하는 게 플러스예요. 일 안 하고 쉬면 더 많이 쓰게 돼서 마이너스가 커져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애 보는 것보다 밥 가는 게 더 쉽다고 하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다. 남편이 그래도 정상적 사람 같은데 계속 남편에게 토스해요라는 조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누리꾼의 반응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내에게 제일 큰 힘이 되는 분은 님입니다. 님. 그 님은 남편이에요. 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남편이 든든하게 옆에서 힘이 돼 주시기를 뉴스파이터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김종환 씨와 편승엽 씨. 와,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김종환 씨 같은 경우는 1985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분이 1966년생이거든요. 이미 50대 중반에 들어섰어요. 어허. 이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정말 큰 히트곡을 남겼기 때문에 왜 이리 활동이 저조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도 공연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시장이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작업을 했고 네.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정동원 군이 부른 여백이라는 노래도 사실은 김종환 씨가 만들었다고 해요. 대박 사건. 네, 게다가 이제 가수 바비킴과 양수경의 음반에도 참여를 해서 곧 나온다고 하니까 네. 김종환 씨의 활발한 활동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김종환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많은 노래 중에 특히 존재 이유 대표곡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첫 앨범이었을까요, 그러면? 2집이었다는 것이고요. 80년대 중반에 1집 앨범은 이미 발매를 했는데 그래요? 문제는 음반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1집이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그로부터 6년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인데 1집을 내고 나서 심지어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같이 와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김종환 씨는 서울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지방에서 아이고. 사는 그야말로 생이별을 한 시절도 있었다는 것인데 90년대 스타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참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국내 기러기 생활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도 잠시였고요. 정말 김종환 씨를 가수로 만든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우여곡절을 듣고 나서 이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의 시적인 수준의 가사에 아마 김복준 의원도 시인이시잖아요. 네. 저 노래 한 번씩 안 불러본 사람들 맞아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네. 아마 그 김정환 씨가 무명 가수 생활하면서 아까 그 손정희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떨어져 살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내하고 떨어져 살 때 이게 만든 곡이라고 그래요. 하숙방에서 아내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담아서 저걸 썼다고 얼마나 해요. 울었을까요, 떨어져 진짜. 있으면서 네. 보면은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달려간다고. 네. 그런데 이게 써서 냈는데 기획사 같은 데서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저 아이고. 음악이.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결국은 김종환 씨가 이 판을 들고 새벽 시장 DJ들을 찾아다니면서 틀어달라고 세상에. 홍보를 했다고 그러고 아마 제 기억에도요. 방송을 통해서 이 존재의 이유를 들은 것보다는 길거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길보드 차트에서 올라가 있던 맞아요. 그런 저도 곡인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이, 기억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노래가 이렇게 탄생했네요. 네. 예. 진짜 90년대 친구들과 335 시내를 다니면 늘 들려오던 노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 그런데 이게 정말 묻힐 뻔했던 노래가 이른바 대박이 난 배경이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TV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허허. 전설적인 국민 드라마 첫사랑. 최수동 씨가 나왔던 아, 시청률 60% 첫사랑. 돌파했던 아하. 엄청난 인기 드라마에 이 네. 노래가 나온 거예요. 김종환 씨는 자기 노래가 이 드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다가 TV로 들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자기 노래가 나오더라. 눈물이 흘렀답니다. 내 노래가 이제 떴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전해들은 이야기가 그때 최수종 씨와 누구였죠, 여주인공이? 그때 아마 이승현 씨. 이승현 씨, 아하. 예, 그렇게 최수종 씨와 기억이 납니다. 이승현 씨 맞아요. 네. 네. 그때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나를 찾더라. 아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뜨게 된 것인데 아하. 방송국 PD분이 길을 가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보드 아하. 리어커에서 이 노래가 해적판으로 나오는 걸 듣고 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걸 듣고 방송국에 정식 음반이 없어서 네. 데모 테이블 구해다가 일단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뜨게 됐다는 야, 사람이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한 번 성공하기가 어렵지, 한 번 성공 가도에 올라타면 계속해서 이 대박이 터집니다. 바로 이 김종환 씨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재 이유 다음에 터진 대박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너를 사랑하기에 진짜 이게 진짜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공감도 하시고 90년대 그런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이 당시에 이 앨범이 무려 110만 장 밀리언셀러를 대박 기록할 정도로 사건이네. 팔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사랑을 위하여의 대상이 아내 조강지처입니다. 이 아내를 보러 가는 길에 차 안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더니 방금 가사에 나왔던 물안개 피는 강가가 보였대요. 그래서 이 시적인 가사를 쓰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었을 남편이 생각이 나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네. 당시 김종환 씨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서 조용필, 김건모, 신승훈 당대 최고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특히 1998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왜냐? 이 90년대 중후반은 원조 아이돌의 시대였거든요. H.O.T랑 잭스키스가 붙었었는데 네. 당시 하얀 풍선과 노란 풍선의 대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골든 디스크 무대였는데 다들 양쪽에서 서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상에 딱 울려 퍼진 이름은 김종환 씨였던 거죠. 대박 사건. 그 당시에 수천 개의 풍선이 일제히 멈추면서 탄성이 나왔던 것을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이야, 진짜 김종환 씨가요. 자신의 히트곡도 많지만요. 작사, 작곡도 능통한 정말 실력자입니다. 김종환 씨의 노래를 불렀던 가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노사연 씨에게 줬던 곡 바램은 노사연 씨 노래도 유명했지만요. 들으신 것처럼 임영웅 씨가 커버곡으로 불러서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김종환 씨가 참 감사하대요. 이 가수분들한테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이 오히려 잘 되면 자신이 히트한 것보다 더 기쁘대요. 얼마나 또 심성도 고우세요. 정말로 김종환 씨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고요. 김종환 씨처럼요. 90년대를 풍미했던 평정했던 가수가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야,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찬 안 불러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편승엽 씨가 1991년에 데뷔했는데 그때 발표한 노래는요. 방송 한번 못하고 밤무대만 전전했대요. 근데 이듬해 발표한 이 찬찬찬이 대박 히트를 친 거죠. 네. 정작 사람들이 편승엽의 이름은 몰라도 찬찬찬은 알아서 1995년에 드디어 가요계 정상에 등극을 했는데요. 네. 활동 당시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야. 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찬찬찬 노래방. 동네 어디서나 한 번쯤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 노래방 이름으로 진짜 인기 많았고요. 주점 이름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 정도로 누구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네. 합니다. 20년이 훌쩍 지나도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다른 후배 가수들이 커버곡으로 부르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노래가 하마터면 다른 가수한테 갈 뻔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편승엽 씨가 누구로부터 좋은 작곡가를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호섭 씨예요. 네. 그분을 찾아갔더니 이제 찬찬찬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네.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걸 태진아 씨한테 주려고 썼던 곡이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승엽 씨가 불렀고 이렇게 히트를 친 거고 결국 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곡은 아니지만 좀 섭섭한 게 있나 봐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노래는 내가 히트시켰으니까 내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90년대를 풍미했지만요. 인간 편승엽으로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편승엽 씨가 88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에 당시에 암투병 중이던 기른정 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런데 7개월 만에 또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그다음에 99년에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6년 만에 또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 3번. 이것만 해도 인생의 굴곡이 상당히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풍파가 있었던 거죠. 2002년에 기른정 씨가 이때 이제 이혼하고 나서 벌써 한 5년 정도가 흐른 후였는데 갑자기 편승엽 씨하고 결혼이 사실은 뭐 안 좋았다,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폭로를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는데 기른정 씨한테 편승엽 씨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편승엽 씨가 승소했어요. 하지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 이후로 오랜 공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또 기른정 씨는 암으로 또 우리 곁을 떠나서 또 안타까움도 진짜 더해줬었죠. 그런데 참 기른정 씨와의 법적 공방으로 본인이 많은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참았던 건 아니에요. 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꼭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일단 밝혀진 건 밝혀졌으니까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일단은 생활은 해야 되니까 제가 많은 세월을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게 다른 게 없었고 진짜 좋아서 해야 되는 노래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기도 했고 저한테는 저만 바라보고 사는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제가 아이가 너무 또 많고 3번의 이혼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3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본인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기린정 씨와의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어도 기린정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됐죠. 그래서 가진 공백기가 무려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생활고가 굉장히 심했는데 도시가스가 끊겨서 이 밥을 못 해 먹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관리실에 너무 그게 민망해가지고서는 끊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는 새로운 소속사 전속 계약을 맺고서는요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제2의 찬찬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